여러분. 김은호입니다. 오늘은 국어 의미와 활용론 5주차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화행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 발화로 어떤 행위를 수행한다. 언어는 단지 문자적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화나 언어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수행한다라는 관점을 가진 화용론의 주요 이론이었고, 화행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이제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 세 가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 이렇게 세 가지고요.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발화행위라고 했을 때는 말소리를 사용한 발화행위, 즉 문자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발화수반행위라고 했을 때는 이 발화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발화수반력을 지니는 발화수반행위가 되고, 그러니까 이 화행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발화수행 부분이라고 했죠. 발화수반행위 혹은 수행적 행위, 발화수반력을 지니는 발화수반행위, 즉 이 발화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세 번째가 발화 효과 원형적 행위인데, 이거는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화 효과 행위가 되어서 화행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이 발화 효과 행위는 성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이 효과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였고요. 그래서 화행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발화된 말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행이론은 맥락을 중시하는 화용론의 아주 중요한 모형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의 발화가 하나의 발화 수반 행위만 딱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화를 했을 때 그 어떤 발화를 했을 때 그게 딱 하나의 화행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풀어보면 하나의 발화 수반력이 하나 이상의 발화에 퍼져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발화가 하나 이상의 발화 수반력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문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보면 여기에 오늘 저녁에 뭐 하냐? 라는 A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B가 별거 없지, 뭐 재밌는 거 있냐? 라는 거. 아이고, 이게 먼저 나와 버렸네요. 그래서 이 오늘 저녁에 뭐 하냐? 라고 하는 것은 요 두 번째 예로 한번 볼게요. 질문이자 우리가 이 문맥을 생각을 해보면 초대가 될 수 있죠. 같이 놀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초대도 될 수 있다. 라는 말이고, 그래서 한 사람의 발화가 하나 이상의 발화 수반력을 가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발화가 두 개 이상의 화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별거 없지, 뭐 재미있는 거 있냐? 이것도 이제 질문에 대한 응답이자 초대에 대한 수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요 얘는 하나의 발화 수반력이 하나 이상의 발화에 퍼져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별거 없지, 뭐 재미있는 거 있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물론 제가 붙여서 써놓긴 했지만 별거 없지 플러스 뭐 재미있는 거 있냐라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뭐 두 개의 발화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수락이라는 화행을 이 두 개의 발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를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의 발화가 하나의 발화 수반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화행 이론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미 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역사적 배경부터 말을 하면 좀 재미가 없고 또 오히려 이렇게 먼저 얘랑 조금 중요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를 드리면 훨씬 이제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덜 지루할 것 같아서 이 화행 이론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뒤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화용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용론이라고 했을 때는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의미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론에서 의미론이 이제 막 이렇게 성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약간 반대급부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 화용론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주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형식 의미론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의미론의 주류는 형식 의미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 의미론이라는 뭐 이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자세히 알아볼 것은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형식 의미론이라고 했을 때는 의미의 참 거짓, 의미의 기본적인 것, 저 깊이에 있는 심층적인 의미 이런 걸 파악하려고 했다라고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이제 진리 조건 의미론이 이제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논리학 혹은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진리 조건 의미론이 의미를 파악하는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분야에서는 진리 조건 의미론이 어, 일종의 메인스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조건 의미론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항상 의미론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은 비가 온다라는 이 문장의 경우 아주 쉬운 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형식 의미론, 진리 조건 의미론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아주 이제 이 화용론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도로 화용론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도로만 이제 의미론을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오늘 진짜 비가 오면 참이고 비가 안 오는데 이 말을 했다고 하면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의미를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화용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언어에 있어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화용론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발화를 참과 거짓 많은 발화의 경우에 참과 거짓을 증명해 볼 수는 없지만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참과 거짓을 증명해 보일 수 없는 발화가 훨씬 많은데 일상에서 그런데 음, 우리가 그렇다고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 의미론, 진리 조건 의미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언어의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용하는 발화에는 조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왜 우리가 국어학이나 의미론이나 그런 언어학을 하다 보면 특히 그런 구조주의 언어학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만들어낸 문장들을 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의 기본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진리 조건 의미론이나 형식 의미론에서는 기저의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했던 반면 화용론에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발화를 연구 대상으로 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예를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그런 발화인데 이것을 이제 참과 거짓을 어떻게 증명을 해보일 것이냐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는 그나마 참거짓을 좀 어, 그나마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한지를 묻는 건지 저 사람이 진심으로 묻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학점 좀 잘 주세요. 이런 거는 참거짓하고 관련이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발화 같은 경우는 진리 조건에 따른 분석 방법이 적용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단순한 진술을 넘어서 각각 행위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화행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사라는 화행, 이거는 요청이라는 화행, 명령이 될 수도 있지만 요청이라는 화행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이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이 화용론자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미론이나 진리조건 의미론이라는 약간 그런 의미론
기존에 유행하고 있던 기존에 약간 우세했던 그런 이론에 대한 반대로 생겨났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식 의미론과 달리 이 화용론 같은 경우는 의미 해석에 대한 사회적이고 협동적인 관점을 취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행의 관점에서는 참 거짓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누가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친구 집에 혹은 뭐 선생님 집에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혹은 친구가 만들어준 밥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아,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보통은 그렇잖아요. 되게 솔직하게 이거 엄청 싱거웠네요. 아니면은 이것 좀 맛이 별로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맛이 없더라도 맛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이제 진리 조건 의미론에서는 거짓인 경우가 되는 거죠. 너무 맛있지 않았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지만 그게 화행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 적절한 발화를 한 거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용론에서는 진리 조건, 참 거짓을 따지지 않고 이 문맥에서 적절한지 혹은 전형적인 것인지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용론 혹은 화행론, 뭐 화행이론, 이 화용론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어원이 그리스어로 프라그마라는 화용론이 영어로 프래그매틱스잖아요. 근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프라그마라는 그리스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deed라는 왜 우리 영어로 행위, 수행, 행동 약간 이런 거죠? 아시죠, 다들? 그래서 이런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에서 보듯이 뭔가 언어로 뭔가 수행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 화용론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학자로는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든 화용론 관련해서 어떤 논문을 보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어, 어스틴하고 썰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이제 언어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언어학 이쪽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영국 출신의 언어 철학자였고 어스틴 같은 경우는 화행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이제 창시자의 역할을 했다면 썰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고 동시대의 분이고 뭐 창시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동시대에서 같이 이제 이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출신의 언어 철학자고 이분은 이제 이 어스틴이 말한 화행론을 수정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용론, 뭐 화행 이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언어의 그런 심층 구조나 심층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일상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일상 언어에서 우리가 실제로 발화하는 그 행위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 언어를 중요시하는 언어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그런 분야고, 하지만 이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론과 똑같죠. 그러니까 뭔가 언어에 있어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진리 조건 의미론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상 언어에 대입시키고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이 화용론 혹은 화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실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행 가설이 나와요. 어스틴하고 이제 썰이 얘기한 것들이 이제 뒤에 좀 나오게 되는데, 이 화행 이론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수행 가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 가설은
처음에 어스틴, 조금 더 아버지격이죠. 화용론의 아버지격인 이 어스틴이 수행 가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설은 뭐였냐면 모든 발화에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 수행 동사가 performative verb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통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이거는 물론 이제 동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사실 그러니까 동사로 쓰이진 않았잖아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뭐 동사가 내재한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그런 동사가 들어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통과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그 수행적인 굉장히 수행성이 강한 그런 명사 혹은 동사 단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수행문의 예인데요. performative 수행문의 예 중에 하나가 통과예요. 통과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음, 어, 지금 떠오르는 게 미국에서 제가 유학 중에 미국 면허를 따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어요. 땄고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뭐 수업 시간이면 조금 더 사담처럼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 운전면허 시험 이제 그 필기는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 주행 시험에서 두 번 떨어졌나 세 번 떨어졌나 어쨌든 세 번인가 두 번을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나? 기억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때 엄청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마지막에 시험에 붙었을 때 정말 그때 왜냐면 왜 힘들었냐면 여러모로 뭐 힘든 점이 있지만 더 제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거는 그 시험을 보는 게 어려워요. 그 미국에서 하와이에서는 시험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주행 시험을 보려면 그 면허 시험장에 가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전날 가서 막 줄을 서야 돼요. 밤에 가서 새벽에 가서 그거 대신 서주는 알바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가난한 유학생이었으니 뭐 알바를 쓸 돈까지는 안 되고 근데 또 나름대로 이제 막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밤을 또 샐 생각을 하니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막 화가 났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그 시험관이 저한테 통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했던 행위는 뭐죠? 그 사람이 뭘 수행한 거죠? 저한테 이제 통과라고, 이제 인증을 해준 거죠. 통과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통과라는 이 발화는 굉장히 짧은 두 음절로 된 하나의 단어지만 이거는 상당히 명시적인 수행문 중에 하나죠.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모든 발화에는 수행 동사가 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 여기 또 예를 볼게요. 다른 예를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명확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어스틴의 수행 가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든 발화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있지 않더라도 수행 동사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런 가설을 세웠고 여기서 수행 동사라고 했을 때는 발화 수반력을 확고하게 표현해주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명시적인 수행문부터 볼게요. 여기 나는 학점을 잘 줄 것을 당신에게 요청한다. 아주 어색한 문장인데 여기 요청한다 같은 이런 거 있죠. 요청한다, 부탁한다, 명령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시적인 수행력이 강한 동사를 가진 문장 혹은 발화예요. 그런데 이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훨씬 자연스럽고 적절한 발화라고 느껴지는 건 이거죠. 이것도 별로 적절해 보이진 않네요. 선생님 학점 좀 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요청한다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암시적 수행문이에요. 그래서 어스틴은 모든 발화에는 학점 좀 잘 주세요처럼 표면적으로 수행력이 강한 그런 수행 동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혹은 아까 통과처럼 수행 동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발화에는
이 수행동사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수행동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상 언어에서는 수행동사가 생략된 발화가 자주 쓰이죠. 수행동사가 자주 쓰이는데 이제 수행동사가 생략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도적, 관습적으로 쓰일 때 이 동사가 제도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굳어져서 쓰일 때는 수행동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에 수행동사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예를 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런 법정 대화에서의 그러니까 격식화된 관례화된 발화 선고한다. 이게 그 상황에서는 법정 대화라는 상황에서는 전혀 어색한 대화가 아니죠. 적합한 대화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서 관례의 문맥이죠.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혹은 뭐 올림픽이 개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쓸 때는 수행 동사를 생략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수행 동사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스틴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수행가설의 모든 발화에는 수행 동사가 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이라고 말하는 건 항상 좀 위험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수행 동사가 꼭 모든 발화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추후에는 이제 수정을 했어요. 이제 모든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거죠. 그렇게 수정을 한 이유는 수행 동사가 진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문법적으로 구분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쨌든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 일상 언어에서의 사용을 살펴보는 건데 자꾸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화용론의 기본 원리와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 그쵸?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겉모습을 보려고 하는 건데 어스틴이 초기에 수행동사의 존재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숨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도 있었고 또한 어떤 수행동사의 경우에는 그 수행동사가 지칭하는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행동사를 씀으로써 어색한 발화가 생성이 된다. 이거는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은 수행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많다. 이런 이유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본인의 초기에 그런 수행 가설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네, 이거 2번을 설명하는 예인데요. 이거 뭐 비속어인데 좀 죄송하네요. 어쨌든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이런 말 잘 안 쓰시긴 하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오래된 듯한 그런 고어처럼 느껴지는 표현인데 뭐 이 닭대가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어 뭐랄까요 자연스럽지 만약에 이거를 내재되어 있다 뭔가가 내재되어 있다 수행동사가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재되어 있는 수행동사를 풀어서 써보면 나는 네가 닭대가리보다 멍청하다고 너를 모욕한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2번의 예예요. 어떤 수행동사의 경우에는 이 수행동사가 지칭하는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를 모욕한다. 이 수행동사를 씀으로써 어색한 발화가 생성이 되고 또 여기 보면 잡상인 사절 이런 발화들 있죠. 여기 보면은 수행동사 동사를 쓴 건 아니잖아요. 명사잖아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통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행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초기의 수행 가설을 예, 수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수행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정된 사실이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제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어, 그, 이, 뭐죠? 화용론에서 특히 화행에서는 음, 어떤 발화가 어떤 행위를 수행한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축구장에서 예를 들어서 패스라고 했을 때 공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분명한 행동을 수행하는 거 맞죠? 하지만 명시적인 수행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해, 공을 넘겨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을 수행하는 거는 명백한데 명시적인 수행은 아니죠. 그래서 패스 자체가 행동이 되지는 못하고 패스를 요청합니다, 부탁합니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부탁, 요청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화행을 수행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행가설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발화든 뭔가를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든 발화에는 수행 동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약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뭐 이제 모든 발화에 수행 동사가 들어가 있다 정도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모든 발화는 어떤 행동을 수행한다 정도로 이렇게 약간 약화시킨 거죠, 주장을. 그 다음에 이제 수행가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약속이라는 그 화행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에 나는 당신을 8시에 태우러 갈 것을 약속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이게 훨씬 자연스럽죠. 내가 8시에 태우러 갈게. 근데 어쨌든 이 발화는 약속으로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시적인 수행 동사인 약속하다가 출현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아주 쉽게 약속으로 간주가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발화는 어떤 수행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가설이고요. 보시면 여기 조금씩 변형된 예들이 4개가 있어요. 내가 8시에 태우러 갈게, 걱정 마. 내가 8시에 태우러 갈 거야. 내가 8시에 태우러 갈까? 내가 8시에 태우러 가면 좋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다 모두 약속을 행하는 걸로 간주가 되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문맥에 따라 뭐 앞뒤 문맥을 봐야겠지만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걱정 마, 갈 거야, 갈까, 가면 좋겠어?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약속하다가 출현하지 않았지만 다 약속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들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표현들이 모두 약속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는 적정 조건이라는 조건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은 설명을 했는데요. 어스틴하고 썰은 학자들은 이제 적정 조건이라는 그런 진리 조건 대신에 아까 참거짓 의미론, 진리 조건 의미론에서 봤었던 진리 조건 대신에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화용론에서는 적정 조건을 따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리 조건 의미론, 형식 의미론에서 많이 이제 이론을 좀 벤치마킹을 했죠. 거기서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스틴의 적정 조건은 화행을 적절한 발화로 만드는 조건의 일반적인 집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발화가 조금씩 다르지만 구체적인 발화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다 약속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화행을 적절한 발화로 만드는, 즉 약속이 적절한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 4개의 발화가 다 약속이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약속이라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썰이 약속에 대한 조건들의 분류 체계, 규칙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적정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리 조건 의미론에서의 참거짓, 진리 조건에 약간 대비되는 느낌으로 만든 거죠. 적정 조건. 그래서 진리 조건이 참과 거짓을 가리는 그런 조건들. 이었다면 문장의 의미를 가를 때 적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다시피 화행에서 화자가 의도한 대로 화자의 발화가 청자에게 전달되고 이해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제 부적절한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참 대신에 적절, 거짓 대신에 부적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고인에게 사용을 선고한다라는 이런 발화가 있다,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리 조건에서는 참 거짓을 따졌다면 화용론의 적정 조건에서는 이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일단 부적절한 상황은 여러분이 많이 떠올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갑자기 피고인에게 사용을 선고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화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어,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가 이 말을 할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맥 자체도 발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이런 문맥 자체도 이게 이 발화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건으로 만든 게 적정 조건입니다. 여기 써놨는데 사형을 선고하는 화행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의 발화여야 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화자의 발화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적절한 발화가 되는 거죠. 갑자기 뭐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하면 부적절한 발화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스틴의 적정 조건을 이제 풀어서 써놓은 거를 보면 방금 얘기한 거를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방금 여기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화자의 발화여야 이게 적절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어렵게 이제 이론으로 적정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건데 1번에 1-1이 관례적 효과를 지니는 관례적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황과 인물이 절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해야 한다. 그래서 인물이 그걸 행하는 화자와 상황이 적절해야 된다. 그리고 절차는 정확하고 완전히 실행되어야 한다가 두 번째. 이 세 번째가 약간 논란거리인데요. 결국은 이걸 나중에 수정하긴 했죠. 관련되는 인물들은 절차에 명시된 필수적 사고, 감정, 의향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이 적절한 사고나 감정이나 의향을 지녀야만 이게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고, 감정, 의향을 이 사람이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화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발화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고, 감정, 의향은 그 사람의 머릿속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거고 만약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행위가 명시되면 해당하는 사람들은 명시대로 따라야 한다. 이거는 만약에 사형을 선고했으면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정 조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청첩장을 이제 제가 요즘에는 사실 종이 청첩장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만나서 건네줘야 할 사람들한테는 건네주죠.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막 다 미뤄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요 청첩장, 이건 발화는 아니고, 청첩장이라는 하나의 텍스트인데요. 이, 이 청첩장을 주고받는 것 혹은 이 청첩장 자체가 적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봤던 어스틴의 세 가지 조건을 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관례적 효과를 지니는 관례적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관례적 절차이자 관례적 효과가 이제 결혼식 초대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과 인물이 절차에 명시된 바처럼 적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누군가는 결혼을 해야 이게 맞는 상황, 이게 적절한 텍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결혼을 안 하는데 이걸 가져와서 주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청첩장을 주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면 신랑 신부 본인이나 신랑 본인 혹은 신부 본인 혹은 신랑 신부의 가족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정서에서는 한국의 문화에서는 해외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딸이 결혼할 때 그러니까 부모님의 친구를 만나서 딸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경우 많죠. 청첩장을 친구한테 전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가 어, 다른 사람한테 대신 전해주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약간 부적절한 경우가 됩니다.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가 신랑과 신부 부모님의 친구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해주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 상황과 인물이 절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해야 한다라는 어스틴의 이 두 번째 조건은 이 청첩장을 예로 들면 누군가는 결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 이 청첩장을 건네는 인물이 신랑 신부 본인이나 혹은 신랑 신부의 가족까지는 괜찮다. 그 외의 사람들은 좀 부적절하다. 절차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청첩장을 주고 뭐 받고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실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인물들은 절차에 명시된 필수적인 사고, 감정 의학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행위가 명시되면 해당하는 사람들은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한다.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청첩장을 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썰이라는 그 미국의 그 학자는 이 적정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화행마다 적정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청이 적절하다. 이렇게 했을 때 약속이 적절하다. 이렇게 했을 때 사과라는 화행이 적절하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청 화행의 적정 조건을 살펴볼게요. 요청이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한, 요청이 적절하게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을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이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조건으로 정리를 했어요. 명제 내용 조건, 준비 조건, 성실성 조건, 본질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발화가 있다고 칠게요. 월요일까지 과제를 제출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썰이 말한 명제 내용 조건은 교사의 말은 학생이 미리 할 행위, 과제를 월요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요청의 기본 내용에 대한 게, 이 화행의 기본 내용에 대한 게 명제 내용 조건이고요. 벌써 이름이 명제 내용이죠. 준비 조건은 학생은 요청받은 행위를 수행할 수 있고 선생님은 학생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적절하기 위한 준비 조건, 선행 조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성실성 조건은 선생님은 학생이 요청받은 행위의 수행을 진실로 원한다. 이 부분이 아까 그 어스틴이 말했던 뭐 감정 의향 사고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조금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원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는 거의 진리 조건 의미론에 가깝다라고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본질 조건은 이 요청하는 말은 학생이 숙제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기를 위한 시도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청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는 말은 학생이 숙제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 듣는 사람이 간주한다. 그래야 이게 적절한 요청이 된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약속의 조건이 나와요. 약속의 조건을 제가 수업이었으면 약속의 조건을 아까 이 요청의 조건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보세요. 명제 내용 조건은 뭐가 될까요? 준비 조건은 뭐가 될까요? 성실성, 본질 조건은 뭐가 될까요? 라고 해서 만들어 보라고 시간을 드렸을 텐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니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뭐 여러 가지 발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예로 가져온 거는 돈 갚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빌려간 돈 갚을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건데 이 약속이라는 화행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명제 내용 조건으로는 어, 약속의 기본 내용, 즉 약속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약속을 할 수 없다가 약속의 기본 내용이고요. 준비 조건은 그러니까 이 화행이 성립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약속이 되려면 이 뭐 돈 갚는 행위를 X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내가 8시까지 갈게요. 뭐 이런 그런 행위 X는 청자에게 바람직한 것, 혜택이 있는 것, 나쁘지 않은 것,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X는 화자가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달을 따다 줄게. 이거는 약속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실성 조건으로는 화자가 진심으로 약속한 것을 할 뜻이 있을 때만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문제가 돼요. 월요일까지 빌려간 돈 갚을게요라는 약속이라는 화행을 하고 그 발화 당시에는 하고 약속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화행이 약속이 아닌 것인가?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질 조건은 화자는 화자 자신에게 해당 행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화행에 대한 그런 조건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성실성 조건,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이 조건 자체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막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화용론과 좀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을 나중에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적정 조건에 대한 것은 이론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뭐 현재 수행되는 화용론 관련된 연구에서 적정 조건을 가지고 막 최근까지 논문이 쓰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화용론을 이해하는, 화용론의 기초를 이해하는, 또 화용론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그런 이론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비명시적이고 매우 함축적인 언어를 수행적으로 사용하는, 즉 화행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다. 그리고 많은 화행들의 함축적 성질은 이중적으로 활용적이다. 이것은 실제로 사용된 단어들의 함의가 아닌 의미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실제로 사용된 단어들의 함의라고 했을 때는 그게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문자적 의미가 아닌 다른 행위를 전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화행들은 화용적이다. 또 동시에 이 의미들이 함축적, 간접적으로 전달이 된다. 즉,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안녕하세요 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인사라는 화행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학점 좀 잘 주세요 선생님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청이라는 화행, 즉 함축적, 간접적인 그런 어, 간접적으로 전달이 된다. 즉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행은 언어의 전형적인 제도화된 쓰임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진다. 이거 약간 번역이 어색해서 원문도 가져왔는데 화행은 언어의 제도화된 그런 사용이기 때문에 수행력을 가진다. 뭔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문장의 화용론적인 속성들은 문장의 이런 화용적인 의미는 당연히 발화됐을 때 언어가 사람에 의해서 사용이 됐을 때만 존재를 합니다. 이 화용론은 뭐 다른 의미론이나 무슨 통사론처럼 만들어진 문장을 가지고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건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고,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분야인데, 즉 이거는 의미를 파악할 때는 사용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Meaning is use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행이론은 언어 사용의 전략적 차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행위를 수행할 때 아까 뭐 교수님 학점 잘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학점 좀 잘 주세요. 학점 좀 잘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의 전략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한다든지 혹은 공손하게 말한다든지 혹은 화나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화행 이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행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화행에서 알아둘 것은 결국 그거예요. 언어는 우리는 이제 언어를 통해서, 발화를 통해서,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수행한다. 라는 게 화용론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이론이자 원리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